네, 안녕하세요. 일과를 마치시고 또 저녁 때 이렇게 앉으시면 피곤하실 텐데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네. 제가 고향이 강원도 사람인데요. 제가 춘천에서 20년 살고 이제 서울에서 한 15년, 20년 돼갑니다. 그런데 저는 성북구에서 잠깐 살고 관악구에만 살아봤어요.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 은평구에 살고 싶은데 은평구에 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시 25개 중에서 가장 시민 정신이 제일 우수한 지역이 아마 은평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 역삼동에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거 하는 주민조직이 있는데 그걸 잘한다고 해서 한 몇 분 와서 연구도 한 적이 있고 그걸 토대로 글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자치분권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주로 설명드릴 텐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지 또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걸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시험은 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상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뭐라고 인사해요? 뭐 식사하셨나는 인사가 주로 하지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우리는 아침 저녁 만나면 식사는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배고프면서 해방단지가 뭔지 아는 나라입니다. 1960년대 여기 뭐 다 경험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몇 불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1960년에? 87불. 정확하게 하시네요. 87불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27,500불.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에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잘 사는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고요. 지금은 원조를 받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외국을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이카라는 기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이카라는 기관이 외국을 도와주는 우리나라 예산으로 그 기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요즘에 하는 말이 바쁘시죠입니다. 바쁘시죠. 그렇죠? 바쁘시죠? 그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제 세대는 저는 제 아들은 저처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5시에 나왔는데요. 지금 집에 가면 오늘 11시 될 거거든요. 이렇게는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좀 남들처럼 여유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하잖아요. 왜 이렇게 바쁜지. 제가 새벽 5시에 나오면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시간에 벌써 우리는 그 고속도로가 꽉 찹니다. 혹시 토요일, 일요일 혹시 비행기 타시고 한 저녁 한 7시, 8시에 우리나라 국토를 한번 내려보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가 됐는데도 전국도가 새빨갑니다. 자동차 불빛로.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에 집에서 쉬지도 않아요. 뭐 바쁩니다. 그렇죠? 자, 또 젊은 사람들 요즘에 직장을 못 잡아서 청년 실업이 문제되고 있고 또 결혼을 안 하고 또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최하위 출산율입니다. 결혼도 안 하는데 결혼해도 애를 잘 안 낳아. 또 애를 낳아도 한 명입니다. 1.17명이니까요. 1.17명은 우리가 한 30년 되면 우리 인구 한 2,500만으로 죽습니다. 지금 5천만인데. 자,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행복하세요? 그런 분도 많지만 행복 지수는 226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56입니다. 또 갈등은 세계에서 우리처럼 갈등이 많은 나라도 너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게.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6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오늘 자치분권 이렇게 됐잖아요. 자치. 박정희 대통령은 자치를 하면 국가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치가 뭐길래? 자치라고 하는 말은 각 지역이 지역에 맞게 논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만약에 A라는 정책을 딱 만들면
전국토가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질 않고 각 지역마다 달리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948년도에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서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1952년 전쟁 중에 지방자치 우리 의회도 구성하고 해서 한 10년 했는데 그때 그 10년 할 때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우리 국회 같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5.16 탁으로 정권 잡고 나니까 아 이거 지방자치 해갖고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지방자치를 폐지합니다. 그게 1961년부터 90에 30년까지 폐지하거든요. 자, 왜 그랬냐 이거지. 자, 그거는 정부가 만든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쫙 그냥 가져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이 다 곳곳이 다른데 그 서로 다르다는 걸 고려하지 말고 그냥 너네는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해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 온 거죠. 예, 그 덕분으로 우리는 87불 국가가 지금 27,000불 국가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일사불란하게 남 시키는 거 잘하는 거를 잘해서 이만큼 왔는데 그 대신 잃어버린 게 꽤 있었어요. 뭐를 잊어버렸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면서 그야말로 하나같이 움직였죠. 서로 다른데 하나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빨리는 뭘 달성을 했는데 그동안 잃어버린 게 있다 이 말이지. 뭘 잃어버렸나? 자, 이제 그걸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첫째, 서울에 사시다 보면 서울 시민이 자랑스러우시겠지만 부산이나 광주 사시는 것보다 1.5배는 바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분보다 아마 여러분이 한 3배는 바쁘실런지 모르겠어요. 왜? 서울이 이게 600한 평방킬로미터에 1,000만의 인구가 삽니다. 그러니까 요 규모는 강원도의 한 60%? 그런데 인구는 강원도는 150만이에요. 여기는 1,000만이야.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많이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많습니다. 어떤 비용일까요? 여기서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나는 서울 내가 아까 저녁 사 먹었는데 미니멈 6,000원이에요. 근데 강원도 가면 한 4,000원 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많으니까 바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느 정도 인구가 되면 스탑하면 좋은데 지금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50%인 2,500만이 못 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어요. 서울이 1,000만, 경기도 1,300만, 인천이 한 250만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계속 줄고 수도권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쟁이 많은 거야.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치료해야 할 비용들이지. 또 하나는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로봇처럼 다 똑같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근데 서로 다른 사람을 똑같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몰아온 거야. 그러니까 가치가 우리처럼 다양한데 단일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도 없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뭐가 제일 소중하냐 그러면 잘 사는 게 제일 소중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경제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돈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를 가질 만큼 기회가 우리가 갖고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잊어버린 거야. 또 하나 뭘 잊어버렸냐? 자,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 이놈이 어느 정도 크면 스스로 자립하기 원하는 걸 기대하시는지 아니면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해. 부모가 이렇게 어느 식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지, 자립해주고 키우고 싶죠. 근데 그동안 중앙정부가 각 지역들이 알아서 잘 가로가기를 키웠던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해. 이렇게 키웠거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걸 잘 못했어요. 이런 게 좀 잊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잘하는 나라, 이렇게 지금 오늘 내 주제가 잘하는 나라 한번 예를 들어보라는 건데,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고 제가 살아본 나라니까 조금 좀 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제가 한 1년 반을 살았어요. 일본에서 제가 2년 반을 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6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나라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영국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영국, 잉글랜드라는 이렇게 부르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영국은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영국은 크게 4개의 존으로 만들어진 우리말 치면 연합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이 있고요. 잉글랜드라는 지역도 있고 웨일즈라는 지역도 있고요. 노던 아일랜드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냥 잉글랜드를 어떤 때는 영국이라고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잉글랜드는 그냥 영국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 제일 커. 6천만의 인구인데 영국이 한 5천만이 잉글랜드에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출신들이 영국을 꽉 좌지우지 하겠죠. 인구가 그렇게 5천만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잉글랜드를 영국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틀리는 말은 아닌데 또 정답은 아닌 거야. 예. 자, 그러면 잉글랜드, 그럼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 시간에 뭐 기억나시는 거 있죠? 잉글랜드 그러면 기억나시는 거. 예, 세계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제일 잘하는 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얘네가 소위 얘기할 때 1215년을 얘네가 하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1215년 우리나라는 무슨 어떤 때예요? 예,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왕조, 강력한 중앙 집권의 왕조를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얘네는 민주주의를 했다 이런다. 민주주의를 했다. 근데 이게 1215년이 무슨 날이냐면요.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섬나라고 외적의 침입을 얘네는 딱 2번밖에 안 받았어요. 그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왕이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왕이 좀 군대를 좀 키우려고 그러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요. 야, 우리나라는 외적 침입인데 네가 웬 군대가 필요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이나 힘이 비슷비슷한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들 십자군 원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200년도에 얘네가 십자군 원정에 떠나게 되는데 그때 뭐 교회 다니시는 분 잘 아실 텐데요. 십자군 원정은 뭐냐 하면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 예루살렘이 이슬람군에게 침략됐다고 예루살렘 회복하러 가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황청에서 기독교 국가의 왕에게 명령을 내려. 야, 너 군대 데리고 십자군 원정 떠나 이렇게 되면 그 경비를 교황청에서 되는 게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가는 왕이 가지고 가야 돼, 그 경비를. 그때 영국의 왕이 누구냐면 사자왕 리차드라고, 혹시 여러분들 로빈훗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로빈훗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 이 가슴에다가 사자 문양을 한 왕이 하나 나와요. 그게 사자왕 리차드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자왕 리차드가 십자군 원정에 떠나면서 자기 창고에 있던 돈을 다 가지고 원정에 떠납니다. 그래서 왕을 누구 주냐면 자기 동생한테 주고 가서 존이라는 자기 동생한테 네가 좀 왕 좀 하고 있으라고 주고 갔어요. 그 존이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창고에 가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신하들 불러놓고 야, 세금 좀 걷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국가가 빈 것도 이미 다 알았죠. 왕이 군대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십자군정에 다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귀족들이 딱 모여서 문서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 문서가 여기 있는 마그나 칼타라는 문서예요. 이 문서는 뭐냐면 앞으로 왕이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면 반드시 지역에 있는 귀족의 승인을 얻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사인을 하라 그랬어. 이게 상상하기 어렵죠. 내가 왕인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너 세금 거두려면 앞으로 우리들 승인을 얻어서 거두라 이거야. 그러니까 왕권이 제압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소위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의회 민주주의는 뭐냐? 왕이 갖고 있는 권한을 귀족들이 통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국의 지방자치는 어떻게 발달됐냐? 지역에 있는 각 귀족들에게 왕이 다 자치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A라는 강원도 지역의 귀족은 자기 방식으로 강원도를 통치하는 거야. 전라도에 있는 귀족은 전라도에 있는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쭉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토지 귀족이 몰락하고 산업자본가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영국의 지방자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원래 집권적인 국가가 아니라 분권적인 국가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달하냐? 왕이 갖고 있는 권한과 지역에 갖고 있는 귀족들 간에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권력을 이렇게 독점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영국의 지방자치는 각 지역에 있는 특색을 가진 귀족들로 발전을 해서 그런데도 이 국가가 1835년 얘네가 소위 얘기하면 산업화 또는 과학혁명에 성공하면서부터 전통적인 토지 귀족이 몰락하고 산업자본가가 등장하거든요.
산업 자본가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최초의 지방자치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는 원래가 집권적인 국가가 아니라 분권적인 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도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고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와의 관계는 여러분도 혹시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영국이란 나라가 EU에서 탈퇴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독립하겠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야, 그럼 왜 그랬냐? 스코틀랜드는 두 곳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는 영국이란 나라부터 지원을 받고요. 하나는 유럽, EU라는 정부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영국이 탈퇴하면 EU의 지원이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두 지역은 우리말로 하면 호남, 영남보다 더 앙숙지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독자적으로 움직이냐면 스코틀랜드 지금 가시면은요, 유니언 잭이라는 영국 국기는 거의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거기는 스코틀랜드 플래그에 가서 스코틀랜드 국기가 걸려 있고요. 걔네는 걔네 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통용은 돼요. 그 돈이 잉글랜드 와서 통용은 되는데 자기네 돈이 따로 있어요. 또 자기네 교육 시스템이 다르고요. 자기네 사법 시스템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립국가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여러분 뭐 미국은 잘 아시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 중에 누가 유학 갔다고 그래서 들으면 어디 갔는데 그러면 아마 10 중에 9은 미국 갑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행정대학원에 28분의 교수가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24명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미국 가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될 것 같으세요? 현재까지는 미국이 학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사회과학, 인문과학, 뭐 특별한 분야 한두 개를 빼놓고는 영국도 역사학이나 조금 앞서가 나머지는 다 미국보다는 뒤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가 되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 태어났다면 굉장히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전했나 그러잖아요. 미국의 나라는 어떤 날 아무것도 없는 이 백지 상태에다가 자기네 원하는 나라를 계획대로 탁 세운 나라입니다. 물론 인디안이라는 사람들을 내쫓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백지 위에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그 새로운 국가의 형태를 자기네가 원하는 그 형태로 했나. 그러니까 자기네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플랜이 처음부터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최초의 선거라는 걸 언제 했냐면 1603년도에 합니다. 1603년도 우리 어떤 때예요? 조선 중기 막 지날 때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가지고 막 어려울 때야 우리는 선조 때. 근데 얘네는 그때 투표라는 걸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 90명. 그 다음에 당시 네덜란드에 있던 건달 한 30명, 그래서 120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는 그냥 신대륙이죠. 근데 이 배가 망망대해를 한 달쯤 갔는데요. 지금 비행기를 타도 한 15시간 걸린다고 지겹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 당시 배를 타고 유럽에서 미국 가는데 6개월 걸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6개월 지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온다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되는데 소문만 들은 거 아니에요. 신대륙이 있다더라. 이제 가려고 왔어요. 근데 한 달 갔는데 배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매 바다만 있다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야. 한 달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다만 보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자, 정말 저런 땅이 나오는 건지. 그래서 당시에 건달들이 돌아가자 그럽니다. 야, 신대륙 없다. 돌아가자. 근데 종교의 자유를 찾아갔던 사람들은 신념이 있잖아요. 하느님이 도와줄 것 같은. 그래서 선상에서 토론합니다. 돌아갈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가 여기서 우리 대표를 하나 뽑자. 그래서
대표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표를 한다고 투표를 했고 그때 대표한테 가버너라는 단어를 줍니다. 가버너. 영어로 네, 이게 가버너가 이게 통치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주지사를 가버너라고 합니다. 미국에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의 대통령, 주지사를 가버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버너라는 사람을 투표로 뽑고 가버너의 뜻대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도착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처음부터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걸 다 120명이 회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일 뭐가 걱정되시겠어요? 도착했습니다. 지금 딱 신대륙에 왔어. 뭐가 걱정되세요?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 먹어야지.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식량을 확보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120명이 머리를 해서 산에서 들에서 심어서 식량을 확보합니다. 자, 식량이 됐어. 그럼 다음에 뭐가 걱정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뭐가 걱정되시겠어요? 없을 때는 누가 훔쳐갈 걱정 안 합니다. 그죠? 있으면 이제 훔쳐갈까 봐 걱정이 돼. 그러니까 이제 치안 걱정해야죠. 예. 여러분이 돈 없고 배고프면요, 이 생명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이놈 배가 차야 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거 스스로. 그게 자치죠. 그러니까 자치 경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20명 중에 제일 이신 분은 농사 짓지 말고 당신은 인디안 지키고 우리 생명 지켜라 이거야. 미션을 주는 거야. 농사 짓지 말고. 그러니까 경찰이죠. 자, 자녀가 큽니다.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교육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유식하거나 지식 많은 사람한테는 너는 앞으로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말고 남아서 애들 교육시켜라.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이죠. 이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지방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정부를 만들고 주정부를 움직이는 사람한테 가버너라는 단어를 줍니다. 그리고 얘네가 13개의 주가 됐을 때 그게 1776년입니다. 7월 4일 날 지금의 아메리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정부를 만들고 근데 마지막에 연방정부를 만드는데 특히 주정부에서 연방적으로 넘는 과정이 아주 극적입니다. 왜 극적이냐면 자, 지금은 미국이 50개 주가 있어요. 각 주가. 근데 주가 이게 얼만큼 다르냐면 제일 큰 주는 인구 4천만의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캘리포니아? LA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세클라멘토 이런 데가 다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데 인구가 4천만입니다. 이 땅의 크기는 남한의 4배입니다. 크죠? 제일 조그만 주는 인구 45만의 와이오밍이라는 주가 있어요. 인구 45만이야. 굉장히 조그마죠? 예, 그런데도 주의회를, 이 연방의회를 만들 때 양원제를 만들어서 상원에는 주의 크기에 관계없이 딱딱 2명씩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합의한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주 나름대로 2명을 보내서 자기네 이익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주도 인구를 많이 보내는 게 2명이라는 상원만 딱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2명씩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럼 하원은 인구 비례에 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은 소위 지방자치를 제일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각 지역마다 다 다른 거야.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똑같은 형태로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얘네는 A라는 지역은 A라는 지역 나름대로 형태로 B지역은 B지역대로 다 자기네가 정했어. 그거 다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백화점이라고 그럽니다. 한 8만여 개의 지방정부가 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해서 그런 거예요. 동네에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준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자, 독일은 우리하고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연세 들으신 분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실 때 제2외국어라는 거 공부하셨나요? 네. 예. 뭐 하셨어요? 일본어요. 아, 일본어 하셨어요? 이건 젊은 세대네. 혹시 독일어나 불어 배우신 분 없어요? 독일어 하셨죠? 예. 독일어 하셨어요? 예. 독일어 배우셔가지고 언제 써먹으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3년 하고요. 대학 들어서 2년에서 5년을 했습니다. 독일어를. 근데도 한 번도 써먹지 못했어요. 독일 가서 하면 하려니까 독일 나오지도 않아.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구가 학생 수가 줄어서 대학에 있는 도고동문학과가 좀 없어지는 추세이긴 한데 한때 전국에 100개 대학에서 도고동문학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볼 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 독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도고동문과가 100개 대학이 있었어요. 써먹을 데도 없는데.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법대를 나왔는데요. 법대를 나온 그 당시에는 대개 유학을 어디로 가냐면 다 독일로 갑니다. 한 90%는. 지금은 미국 많이 가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본인 나라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생각하기 싫지만 할 수 없어요. 왜?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1호선이라는 지하철 타시죠? 타실 때 조금 어색하다는 기분 안 드세요? 1호선 타면? 우리가 지금 10개 노선인가 있는데 다른 데 탈 때보다 1호선 타면 조금 어색합니다. 나오는 길 들어가는 길이. 이제 한번 보세요. 의식하고 한번 해보세요. 왜 어색해요? 예, 방향이 다르거든. 1호선은 왼쪽으로 가요. 우리는 다른 건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1호선은 왼쪽으로 갑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넣은 거야. 네, 일본 엔지니어들이 일본 기술로 만든 지하철이에요. 그러니까 2호선부터 우리가 간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우리가 우측 통행하는 걸 안 하면 그렇게 자기는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네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가 좀 달라. 여러분들 좀 우측 통행 시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네. 그동안 쭉 좌측 통행했죠? 네, 일본은 자동차가 좌측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밤에 자동차 운전하실 때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어디로 비쳐요? 밤에? 헤드라이트 턱 키면? 어디로 비쳐요? 네? 도로? 도로 비치지. 방향. 이 헤드라이트 방향이 어디로 비치냐 이거예요. 밤에 턱 키면. 앞에? 정면으로? 양쪽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 가르칠 때 우리가 잘 안 가르쳤어요. 우리는 우측 하단을 비춰야 돼. 우측 하단을. 그러니까 인도를 향해서 비춰야 돼.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앞을 정면으로 비추면 안 돼요. 왜? 앞에 정면을 비추면요 운전사들끼리 시야를 놓쳐요. 골목에서 만나면 헤드라이트 빛 때문에. 그러니까 시야 놓치지 말라고 우측 하단을 비치게 돼 있어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러니까 하이빔을 켜야 정면을 팍 올라가지. 그래서 한때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는데 정비 공장에 서비스 이렇게 받으러 가면 정비사들이 뭐 서비스 해준다고 그 헤드라이트를 올려 이렇게 앞에 환하라고. 근데 이건 본인을 위하자고 남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두운 데서 하이빔 키면 앞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오는 차들이. 근데 우리가 한때는요 자동차를 왼쪽으로 비치라고 했어요. 운전수 쪽을 중에서 비치라고 한 적이 있었어. 왜? 일본 법률을 이렇게 보고 베낀다고. 얘네가 좌측 통행하는 걸 깜빡한 거야. 얘네는 좌측 통행하거든요, 자동차가. 꼭 우리하고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자, 지금은 일본이 우리도 잘 살아요. 일본이 지금 국민소득 한 4만 불 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잘 사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해서 19세기 말까지는요, 우리나라보다 엄청 못 살았어요. 못 살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훔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1868년 메이지 순으로 에도 막부가 망하기까지 얘네는 거의 연방국가와 같은 분권 국가였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국을 300개로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요. 각 지역마다 봉건 제후가 있었어요. 그럼 봉건 제후는
자기가 자기 군대를 갖고 있었고 자기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을 100% 책임져야 했어요. 봉건 영주들이. 그러니까 땅이 넓으면 조금 잘 살았고 땅이 좁으면 지질이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립이야. 그러니까 중앙에 세금도 안 내도 됩니다. 자기네끼리 살아가는 분권 국가였거든. 그러니까 분권 전통이 굉장히 강한 거야.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여러분도 뭐 흔히 하는 말로 일본은 지역 갈 때마다 뭐 지역에 뭐 축제도 있고 무슨 뭐 맛집이도 있고 뭐 다 있더라 하는 이유가 서로 교류를 안 하고 독립에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신 못 사는 거야. 그럼 에도 막부는 어떻게 유지했냐? 세금을 안 걷었으니까요. 직영지라는 게 있었어요. 에도 막부는 자기가 쌀을 걷어들이는 땅이 따로 있었어. 그 다음에 탄광,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거든, 중앙정부가. 나머지는 다 했는데 1868년 소위 얘네가 이제 개방을 하면서 국가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가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당시 에리트들, 젊은 에리트들이 한 2년 동안 미국, 영국, 일본을 쭉 돕니다. 그 신사유람단이라는 건데 우리도 그거 보고 한때 6.1준의 신사유람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일본을 가서 배우고 왔지만 얘네는 미국, 영국, 일본을 쫙 돌아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가서 가장 참고를 해야 되겠다고 한 나라가 어떤 나라면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당시는 프로시아라는 나라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독일이죠. 왜 이 나라를 참고로 했냐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럽 가시면 알겠지만 이미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유럽은 강대국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대국이 프랑스라는 나라예요. 들어보셨죠? 이미 루이 14세, 16세 통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었고요.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지금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로마 제국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네덜란드 강했죠? 벨기에 강했어요. 그 사이에 천독그룹계 같이 분권 국가로 쪼개 있던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한 30여 개 이상의 조그만 분구로 쭉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힘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 시절이었거든. 근데 그런 나라가 프로시아를 중심으로 1703년도부터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프리드리 대왕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강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프리드리 대왕을 만나서 독일이 통일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말에는 독일이 강대국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네하고 사정이 굉장히 비슷한 거야. 그렇겠죠? 분권 국가였지 못 살았는데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야. 근데 그 잘 사는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분권 국가를 중앙 집권화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1868년 300개로 나눠있던 지역을 통합하는 과정을 하는데 그걸 소위 메이지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때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소위 천황헌법을 만든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서 총리만을 4번 합니다. 총리만. 그리고 귀족원의 의장도 하고 하여튼 할 걸 다 해. 그리고 1905년도에 우리나라에 초대 통감으로 옵니다. 근데 우리하고 일본의 악연은 일본이 2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강대국이 되는데요. 그 2번의 전쟁을 다 어디서 합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놈들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했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일전쟁을 승리 끝나면서 완전히 강대국 레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반도를 자기의 수중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에서 배워온 시스템을 일본에 적용해서 강대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옵니다. 근데 그때 가져온 단어가 뭐냐면 단체자치라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 자치가 나오는데 자치분권에 우리가 지금 요 자치인데 앞에 단체가 붙었어요.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 할 때 주민이라는 요거 붙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한 게 아니라 요 놈을 했어요. 요 말은 지방에 있는 요 지역들은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단체.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에 중앙집권 만들어서 성공했듯이 한국에다도 중앙집권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앙집권 시스템이었는데 거기다 일본 시스템이 더해져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를 했어도 우리는 한 번도 지방자치라는 걸 해본 경험이 없이 지방자치를 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그럼 지방자치는 뭐냐? 여러분들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하실 텐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어렵죠? 여기 지금 10분의 사람이 있으면 10분의 생각이 다 다른 게야. 그게 기본인 거야. 그럼 그거 조정하려면 머리로 되던가요? 예. 조정은 뭐로 해야 돼요? 예,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슴으로 하려는 걸 이해하는데 10년, 20년, 3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면 10초만 할 수 있어. 머릿속으로는 합의해야지 하고도 가서 얼굴만 보면 안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를 잘 못했다고 평가를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자치분권이라는 말은 지방자치를, 활력 있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분권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 권한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결정할 수 있는, 예, 그 얘기가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지방분권의 사례인데요. 지방분권의 사례,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중에 일본이나 나라가 굉장히 중앙집권화가 돼서 강대국이 됐는데 얘도 하다 보니까 중앙집권화하면 안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필요성을 1970년대 말에 느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비록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중앙집권 군국화를 통해서 강대국이 됐지만 1945년에 얘네가 전쟁에 패망할 때는요, 동경을 비롯해서 일본 전 국토가 완전히 폐허됐습니다. 교토 일부만 빼놓고는 완전히 폭격됐어요. 그런데 얘네 말대로 불과 전쟁이 끝나고 20년도 안 돼서 세계 하계 올림픽을 할 정도로 경제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예, 근데 그 일어나는 이유 뒷면에 경제 활성화를 하는 이면에 뭔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앞으로 국토균형 발전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 신경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올림픽을 한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운동장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국가가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타개하기 위해서 얘네가 중앙집권 시스템 갖고는 안 됐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볼펜이 하나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500원에 삽니다. 왜? 이게 정가가 2,000원인데 세일하는 때 사면 1,000원이고요. 공동 구매하면 나 500원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거를 동사무소가 사면 1,000원에 삽니다. 이거를 은평구청은 1,500원에 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걸 3,000원에 삽니다. 그건 아세요? 똑같은 TV도 나는 150만 원에 사고 무슨 뭐 백화점에서 세일 쿠폰 받고 그러면 한 13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은평구청은 똑같은 TV를 300만 원에 삽니다. 부정부패가 있어서 않고 정상적으로 사도.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평구가 하면 130만 원인데 이거 중앙정부가 하면 얼마야? 30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부채 문제가 닥치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지방정부 핸들링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망 정도 구멍이 났다면 여러분이 삽 가져가서 막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정부는 요놈 삽을 갖고 오지 않고 트랙터를 갖고 나옵니다. 요거 막는다고. 그럼 경비가 얼만큼 들겠어요? 내는 1,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트랙터 끌고 나왔으니까 몇만 원 들죠. 예,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하게 되면 몇 배의 경비가 든다 이거야. 부정부패가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것까지 개입되면 경비는, 그렇죠. 경비는 더 늘어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일을 중앙정부가 하게 되면 경비가 더 많이 는다는 걸 얘네가 금방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을 지방으로 내려줘라 해서 소위 분권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일본, 그 다음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권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일본은 1995년
최근이죠. 1995년 지방분권 추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동안 중앙적인 시스템을 지방으로 놀려주는 노력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1999년에 1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얘네가 개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 우리가 지방분권 하라고 하면 이제 돈을 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강요들 회의했다는 거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돈 주는 건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지금 국가 부채에 돈이 없어서 지금 분권을 지키는데 돈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빅들을 하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돈을 줄 때 방법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자녀 용돈 줄 때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자식이 못 믿었다. 이놈이 주면은 공부하라고 줬는데 공부 하나 하지 않고 엉뚱한 데 쓸 것 같다. 그러면 지정을 딱 정해서 줍니다. 야, 이 돈은 너 책 사라. 지정합니다. 그렇죠? 용도를. 그리고 너 책 샀다는 영수증 갖고 와. 아니면 책 갖고 와.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놈이 책 산다고 그러고 가서 엉뚱한 데 쓰니까. 그래서 용도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샀는지를 나한테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이거를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돈을 줄 때. 자, 두 번째는 네가 알아서 써라 이거야. 책을 사든지 빵을 사 먹든지 아니면 데이트 한 대 쓰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죠. 네, 이걸 교부세라고 그럽니다. 네, 세 번째는 요 두 가지 중에 가운데 형태로. 그러니까 요거는 공부하는 데 써라. 책이라고 지정하진 않았지만 네가 책을 사든지 공책을 사든지 뭐 펜을 사든지 공부하는 데 써라. 요거는 너 운동하는 데 써라. 이렇게 큰 범위로 지정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돈을 줄 때 요 형태로 줍니다. 자, 그럼 지방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겠어요? 네, 요게 많아야 좋겠죠. 왜냐면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줄 돈은 없고 또 돈은 달라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 앞으로 이거 주던 돈은 줄이겠다. 이거 많이 이만큼을 줄여서 요 중에 반은 너는 주는데 대신 용도는 지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총액은 줄이고 대신 재량은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면 타협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까지 자녀에게 한 10만 원 정도 용돈을 줬는데, 그리고 10만 원을 일일이 다 용도를 지정했는데 앞으로 내가 7만 원을 주되 용도는 지정하지 않으니까 네가 규모 있게 써라. 그러면 협상이 좀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총액 규모의 지원은 줄었는데 재량은 넓어졌죠. 예, 이렇게 해서 일본의 지방분권이 일어납니다.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하냐? 자, 영국의 지방분권을 이해하시려면 몇 가지 선행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영국이 나라 잘 사는 나라죠. 일본보다도 국민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제 망하는 게 됐죠. 영국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영국병 못 들어보셨어요? 네, 영국병은 놀고 먹는 게 영국병입니다. 왜 놀고 먹겠어요? 우리는 놀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영국 사람들 한동안 놀고 먹었어요. 제가 95년도에 영국에 머물렀는데요. 아침에 몇 시에 가게 문을 열 것 같으세요? 얘는 10시에 엽니다. 몇 시에 문 닫을까? 4시에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걱정되시죠? 우리는 새벽 5시에 나서 밤 12시까지 하는데 얘네는 가니까 10시에 하고 4시에 닫더라고요. 영국병입니다. 일을 안 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그렇지, 국가가 다 주니까. 국가가 다 줘요. 병원에 가면 무료입니다. 진찰도 무료고 다 무료야. 돈 안 받아. 그 대신 집에 있는 개가 아프면 머리 아프면 내가 다시 현금 줘야 돼. 내가 아프면 돈이 안 드는데 개가 아프면 돈이 들어요.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거야. 애 있으면요, 돈이 있든 없든 애가 뭐 한 10 몇 살까지는 뭐 우유값, 물값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또 많은 부를 갖고 올 때는 그게 유지가 되는데 그게 항상 되겠어요? 먹고 다 도는데? 그게 소위 영국병이잖아요. 그래서 1976년도에 부끄럽게도 얘네가 IMF 긴급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도 한번 했지? 예? 예. 그 잘 나가는 영국이 IMF에다 무릎을 꿇고 긴급 구제금융을 합니다. 근데 이 IMF라는 기구는요, 돈 줄 때 그냥 안 주죠. 뭐라 그래? 예,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니? 하면서 그 계약 조건을 내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겠어요? 니네가 소위 얘기하는, 그렇죠,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해라. 네가 빚을 져서 지금 나한테 돈을 빌려가니까 앞으로 네가 빚을 어떻게 갚을래? 국가의 빚을 어떻게 줄일래? 해서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랬죠? 그래서 얘네가 앞으로 국가 개혁을 하겠다 하면서 엄청난 약속을 하는데 그 엄청난 약속 중에 하나가 민영화고요. 예. 그러니까 요 민영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방정부의 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자, 지방정부의 낭비를 줄인다는 말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기획은 중앙정부가 하고요. 실제 집행은 지방정부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낭비했다면 요놈들이 낭비한 거야. 그래서 이제까지 지방정부가 낭비한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대대적인 소위 중앙집권화를 실시합니다. 대처수상이. 자, 그러면 왜 얘네가 중앙집권화를 실시하냐? 이제 이거 얘기를 잘 영국 정치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서울 시내에는 사용자하고 노동자를 수를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 수가 많을까요? 사용자하고 노동자 수를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 수가 많겠어요? 노동자 수가 많겠죠. 그러면 국회의원을 뽑으신다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야 돼요?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 왜 근데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표를 왜 안 찍어?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대표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익을. 근데 우리는 노동자인데 노동자 대표를 안 찍고 엉뚱한 사람을 찍어요. 안 궁금하세요? 우리는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노동자인데 내가 노동자를 찍어야 네 노동자 가서 내 이익을 대변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용자를 뽑아가지고 사용자가 내 이익을 대변하냐 이거지. 절대로 안 하죠. 근데 영국은 대부분의 대도시는 다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는 다 노동자 대표들이 다 정권을 다 잡고 있어. 특히 대표적으로 런던이라는 도시는요, 인구 한 800만 되는데 노동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보수당에서는 시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노동당 시장이야. 자, 그런데 대처수상은 보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영화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버스를 민영화해라, 지하철을 민영화해라, 이 말은 민영화하면 요금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 아시네. 지금 서울 지하철을 만약에 민영화하면요, 우리 1,200원 내야 타고 가는데 아마 3,000원 내야 돼요. 여러분 일본 가시면은요, 지하철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린 지하철이 1,200원이죠. 일본은 기본 요금이 2,000원이야. 우리보다 교통요금이 한 4배 비쌉니다. 다 민영화, 얘는 민영화했거든. 그러니까 대처수상이 런던 시장한테, 야, 너 지하철 민영화해. 못해, 우리. 왜? 야, 이거 서민들이 쓰는데 이걸 내가 민영화하면 이 서민들 어떻게 다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껌껌이 중앙정부 정책에 대듭니다. 런던 시장이. 그랬더니 대충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런던 광역시를 해체해버립니다. 소위 얘기하면 서울특별시라는 기구를 해체해. 시장 자리가 없는 거야.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개혁이죠. 그래서 1986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런던에는 런던시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구만 있는 거야, 구. 은평구.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이 큰 광역시가 없었어요. 근데 이 틈에 노동당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 분권할게. 그래서 1997년 선거에 보수당이 물러나고 이제 노동당이 들어옵니다. 그 노동당이 토니 블레어예요. 그래서 토니 블레어가 들어오면서 이제 분권을 하기 시작하는데
런던에는 런던 광장 시장 살려주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대한 대대적 문구를 합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에. 왜? 스코틀랜드가 다 독립하겠다고 그러니까 너 독립하지 마라. 고난 많이 줄게.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엄청난 고난을 넘겨줍니다. 그게 이제 소위 영국에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물러나고 영국은 어떤 정부가 들어오냐면 캐머런 정부가 들어옵니다. 보수당 정부가 들어오는데 그때도 분권을 가시화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하는 주로 커뮤니티 중심의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요만한 볼펜을 하나 사든 아니면 어떤 공사를 하든 지역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지역에서 하는 게 최고 싸다는 거야. 그렇겠죠? 왜냐면 사정을 잘 아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권한들을 지역 공동체로 내려줍니다. 제가 아까 은평구에 살고 싶다는 이유는 제가 듣기로 공동체끼리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강한 구가 은평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협동조합도 잘 되고 사회적 경제기업도 잘 되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요즘 지하철 여기가 한 10m쯤 안 떨어지잖아요. 부동산 가치를 보면 이게 얼마나 비싼 땅이에요. 그렇죠? 이 비싼 땅에 지금 시민학교를 하고 있거든. 이건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가 아니면 못해, 이건. 만약에 다른 시장 같았으면 이걸 이 시절로 쓰겠어요? 예? 이 비싼 땅을 시민교육 하는 데 쓰겠냐고. 이거는 공동체나 이런 주민자치의 소중함을 아는 분만 가능한 거야. 가령 예를 들면 이렇거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일본 가보시면 도서관이나 시민 편의시설들이 다 이런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 한번 가보시면요. 도서관에 저 산꼭대기가 있어. 그럼 여러분 도서관에 어떻게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주로 누가 오냐? 주로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만 와. 산꼭대기에 있으면 대개 요렇게 교통 편리한 시설이 있어야 출근하면서 책 반납하고 퇴근하면서 책 빌려가고 이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산속에 가 있으면 형식적으로 가 있는 도서관이 저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의 접근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동체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캐머런 정부가 들어와서도 시민사회가 국가하는 것보다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10,000원에 할 수 있는 일은 중앙정부는 한 10만 원에 한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만족도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직접 서비스를 골라서 하는 거하고 누가 주는 거하고 어느 때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 그치, 내가 사는 게 최고지, 내가 하는 게. 예, 그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공동체 시민사회 역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역량이 커져야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대표권 내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가서 딴짓하고 있어. 우리가 준 권한 가지고 내 권리를 뺏어간다니까요. 이래서 지금 소위 공동체 시민사회 이런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땠냐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1987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들 6.29 선언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0항쟁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70년, 80년 세대들을 민주화 세대라고 그럽니다. 민주화 세대. 그래서 뭐 여러분 386 뭐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 경제 발전에는 크게 기여를 했지만 민주주의 발전은 못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때 민주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꼭 그때 구호가 2개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민주화 세력들이 그 데모하면서 외친 구호가 2개가 있는데 뭐 같으세요? 두 번째가 지방자치 실시입니다. 이게 2개거든요.
대통령 직선제고 또 하나가 지방자치야.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지방자치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모여서 동네 문제 해결하고 생활자치를 활성화하자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그때 지방자치는 내 손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뽑고 내 손으로 시장, 도지사 뽑자는 거였습니다. 왜? 당시 김대중,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자치 안 하고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자, 임명직 시장, 임명직 도지사들은 선거 때만 되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투표율이야. 집권 여당의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냐가 걱정거리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선거만 끝나면 빡 알잖아. 뭐 강원도는 어땠다, 부산은 어땠다. 그러면 투표율이 별로 안 나왔다. 그러면 오늘 가만 놔두겠어요, 내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좋아야 내가 부산시장 하다가 내무부 장관도 올라오고 부산시장 하다가 서울시장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건선거가 될 수밖에 없죠. 투표율, 그러니까 지방자치 실시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쟁취한 게 60항쟁이고요. 그래서 1987년 헌법이 만들어져서 대통령 단임 직선제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헌법.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어요. 근데 당시의 지방자치는 제가 임명직 시장을 선출직으로 바꾸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것처럼 각 지역에서 어떻게 지방자치가 지역 레벨에서 잘 될까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어. 선출직만 도입하면 됐어. 왜? 그러한 자세한 걸 논의하려면 지방자치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논의하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빨리 선거만 하라 이거야. 그래서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한을 단체장 중심으로 갖고 있는 지방자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안 되는 거야. 시장이 힘이 세잖아요. 구청장이 힘이 세잖아. 그렇죠? 동네의 힘 별로 안 줬거든. 지금은 동네에 권한을 넘기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활자치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이 쭉 일어나면서 누구 때 본격적으로 됐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중앙행정권한 지방이행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분권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 대통령은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시도보다 5,000개의 권한이 더 많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도 제주도는 5,000개의 권한이 더 많아. 시도지사, 도지사가.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권한이 많은 데가 세종특별자치입니다. 네. 그 특별자치시죠? 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앙에 있는 한 250개 공공기관을 전국에서 쫙 흩어뜨려 놨잖아요. 그거 아시죠? 네. 공공기관 다 내려갔어요. 주방에 지금 다. 네. 그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전두환 누구야?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고서는 그 분권의 분위기가 많이 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들어와서는 뭐 거의 분권이라는 걸 거의 안 했죠. 그러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할 것 같아? 왜 할 것 같으세요? 네? 그 기분에? 네. 그래? 네? 할 수밖에 없죠. 노무현 대통령인데. 네. 그래서 연방제 수준의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을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건 그렇게 분권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왜 어려울 것 같으세요? 이러면 다 어렵다고 그러시네. 준비가 되지 않았어. 뭐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네.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네, 중앙정부가 갖고 있죠. 그럼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주겠냐 이거지? 안 주죠. 자, 여러분들이 집에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한테 재량권을 얼만큼 주세요? 네? 잘 안 주죠? 그러니까 잘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일찍 권한을 주면 얘가 빨리 독립해서 떨어져 나갈 텐데 우리가 권한 안 주고 끌어안고 있으니까 부모가 오래 고생하는 거야.
자, 제가 이제 이해하는 미국은 이랬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어떤 주는 18세가 성인이고, 어떤 주는 19세가 성인이고, 어떤 주는 20세가 성인이에요. 성인이 좀 달라. 그러니까 19세인 커플들이 성년이 20세에 가서 결혼하면 결혼이 무효입니다. 왜냐면 미성년자들이 결혼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대신 만 19세인 부부가 18세인 주에 가서 결혼하면 이건 유효한 거야. 성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투표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헌법으로 18세가 투표할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냐 아니냐는 주 법률에 따르고, 그 다음에 연방정부가 보는 투표권은 18세야. 헌법으로 18세를 통일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18세가 되면 선물 하나씩 주죠. 뭘 주냐? 뭘 줄 것 같으세요? 18세가 됐다. 이렇게. 그럼 내가 자녀한테 선물 하나 해야 되잖아요. 뭐 할 것 같으세요? 네, 자동차를 사줍니다. 그럼 자동차를 사준다는 말은 뭐겠어요? 아, 예,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오하이오에 사는데 우리 자녀가 오하이오에 있는 대학을 가면 등록금이 쌉니다. 왜? 주립대학 아니면 오하이오 주인데. 그러니까 얘네가 자동차를 받으면 최소한도 부모로부터 4시간 이상 떨어진 데로 가야 돼. 자기네끼리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끼리 너 어디 사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아부자고 살아. 이러면 우리말로 마마보인 거야. 그러니까 창피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일찍 독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도덕영화라고 장처를 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래 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똑같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끼고 있으면 중앙정부가 다 해줘야 돼. 그리고 지방정부는 자꾸 의타심이 생기죠. 자꾸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게 의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예를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가 분권을 하면 우리가 왜 분권을 늦게 잘 못하냐 몇 개 과정을 설명드릴 텐데, 자, 우리가 지금 하나가 우리나라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된 나라입니다. 자, 이 말은 교육은 교육감이 따로 하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교육하면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이게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좋겠는지 합하는 게 좋겠는지. 합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래야지 그 하나의 행정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행정도 하고 같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눠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 왜 쪼갰을까요? 교육의 중요성이 때문이나 아니면 네, 지금 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세요? 아니요? 합해놓으면 교육이 너무 정치에 휘둘리게 정치에 휘둘린다. 교육이 뭐가 휘둘릴까요? 휘둘린다. 그럼 뭐가 휘둘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사하실 때 제일 먼저 뭘 고려하세요? 요즘들 여러분 이사하실 때. 네, 학군. 대한민국 학부형들한테 10분 중에서 9분한테 뭘 고려하시냐 그러면 다 학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역 발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학교라는 거지. 학교. 좋은 학교. 그런데 좋은 학교 만드는데 소위 구청장이 뭐 관여할 일이 있어요? 분리해놨으니까. 은평구청장이 은평구를 더 아름답게 좋은 구를 만들려고 하려면 은평구에 좋은 학교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은평구청장은 교육하는 한 놈도 할 수가 없어. 왜? 은평구는 교육은 별도로 움직이거든. 그렇잖아요. 교육감이 따로 하잖아. 근데 이게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제도입니다. 쪼개라 이거야. 왜 쪼갰냐 하니까요. 내셔널 교육, 국가가 교육을 하고 싶었어. 이게 소위 국시라는 거죠. 들어보셨죠? 국시. 예, 다 아시네요.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국시라는 교육을 한 나라입니다. 아주 통일적인 교육을 한 나라야. 심지어는 군대 가서 격리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예, 우리는 방공이라고 했습니다. 방공.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방공 표 짓고 방공 포스터 그리고 방공 글짓기 하고 다 하셨죠? 예, 그게 중앙정부가 이렇게 계속 지시한 거거든. 우리는 방공교육을 내셔널
에듀케이션을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적인 교육을 한 거지. 그러니까 획일적인 교육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육은 획일적인 교육을 한 게 아니라 다 다양하게 교육을 했어야 되거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를 통합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통합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반대해요? 교육에서 네, 선생님이 반대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반대해서 안 돼. 그 선생님들이 왜 반대할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지. 선생님들이 왜 반대할까? 교육은 서비스예요. 우리 행정 서비스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행정 서비스를 통제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 서비스가 친절하냐 안 하냐, 질이 좋으냐 아니냐 하잖아요. 근데 교육을 잘라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못해. 그러니까 소위 선생님들이 주민의 통제하에 안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고 싶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행정하고 교육 행정하고 통합해 놓으면요, 학교 폭력, 학교 부조리 반 이상 줍니다. 지금은 학부형들만 학교에 관심 있잖아요. 네. 그렇지? 일반 여러분 애들 졸업하면 학교 관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행정으로 들어와서 뭐 내 세금을 쓰는 순간에 는 내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다운지 선생님다운지 학교 부조리는 없는지 이거를 통제해야 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게 통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다. 선생님들은 그거 통제받기 싫으니까 다 줘도 안 들어올라 해. 그다음에 가끔씩 여러분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들어보셨죠? 근데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부당하게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간섭받지 말라는 의미야,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내가 보수적 이념을 갖고 있어 내가 보수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나를 쓸데없이 너 진보 교육하라고 시키지 말라는 거야. 그게 정치적 중립입니다. 내가 내 소신껏 가르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 중립은 뭐냐면, 왜냐면 교육은 교육 자체가 정치적입니다. 안 그래요? 교육의 내용은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그 자체가 정치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도 정치적으로 중립 내용은 가르칠 수가 없어. 왜? 자기 비유가 다 있는데. 세상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그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가르쳤냐? 역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요, 세상을 역사를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관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1446년 한글 창제야. 그러니까 1940년 한글 창제 이거 오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창제했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교육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한글 창제는 몇 년? 1446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자꾸 오는 겁니다. 우리의 교육이라는 게. 왜냐면 자꾸 중립적인 거 가르치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세종대왕 그러면 한글 창제를 왜 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퀘션이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세종대왕이 48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미 40대부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 세종대왕은. 왜? 비만, 당뇨 이게 겹쳐가지고요, 고혈압,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한글 창제에 전념을 했어. 8년간을.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몸도 안 좋은데. 그럼 왜 그랬냐? 세종대왕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국사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야.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요, 당장 감찰하고 있다가 그런 선생님 가만 안 놔둬. 그게 정치적 중립이 안 된 거지. 과목 자체는 내가 정치를 가르치든 행정을 가르치든 폴리티컬하고 할 수 없는. 왜냐면 나는 오늘 내가 내 목소리를 많이 내죠. 그럼 여러분 중에는 저 교수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판단 금방 되죠. 네.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동감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반대하는 분도 있는 거야. 어떻게 나는 내 말대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 다만 내가 보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서 서로 여러분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거거든. 자, 그럼 내가 물은 김에, 자, 세종대왕이 왜 그럼 한글 창제에 자기 여생을 바쳤겠냐 이거야.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유가 있겠죠? 예, 나는 그게 굉장히 폴리티컬한 이유였다 이 말이지. 폴리티컬해. 왜? 조선이라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조선의 인구가 한 500만 됐다고 그럽니다. 조선 시대에. 근데 양반이 50만이야. 10%. 조선이라는 나라는 양반의 나라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노예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나라 역사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노예, 자기의 똑같은 민족을 노예로 둔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똑같은 한민족인데 내 사람을 내 노예로 뒀어. 다른 나라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 민족을 끌어다가 내가 노예를 썼지 이 같은 민족을 노예로 쓰지는 않았어. 근데 우리는 그런 민족이야.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하이 클래스인 거죠. 왕이라는 사람도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양반들 때문에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왕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양반들이 다 짜가지고요, 탁 틀 만들어서 왕한테 가서 도장만 찍어라, 이런 시스템이거든. 그 똑똑한 세종이 그게 성에 차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구조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이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백성이 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을 깨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치. 쉬운 문자를 만들어서 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하기 전에 최만리라는 사람하고 마지막 담판을 합니다. 왜? 최만리라는 학자가 막 죽고 살기로 반대하니까. 그래서 뭐 반대하는 이유를 대라. 그게 얘가 세 가지를 댑니다. 첫째,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다 오랑캐입니다. 이게. 당시 만주도 다 글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금성 가시면 이렇게 이상한 꼬불꼬불한 글자 하나 써있죠, 한자 옆에. 그게 만주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주를 비롯해서 자기네 글자 갖고 있는 건 다 오랑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첫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하고 우리는 형제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 한자를 안 쓰는 순간에 우리는 형제의 우위를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거지. 세 번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문자가 쉬워서 국민이 깨면 통치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유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그래, 내가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지. 물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얘기하지만 그 이유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한글이라는 그 글자는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히스토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역사가 시간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1440년이 뭐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전 열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육의 정치적 중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야. 다만 가르치는 내용 선생님들이 소식껏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뜻이다. 그럼 이 두 가지 통합해도 되겠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자치경찰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경찰은 검찰과 같이 체제 유지 천병이야. 체제 유지 천병이라는 건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불안한 체제를 유지하려니까 누군가 지켜줘야 되잖아. 자기 말 잘 듣는. 그게 경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10만의 경찰이 그 당시에 시스템을 유지해 왔어. 그래서 부작용 많았잖아요. 무슨 뭐 고문 사건도 있었고, 뭐 중훈 학생 사건, 이게 다 경찰대 조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90% 인력은 어디로 와야 할 경찰이에요? 예, 지방으로 와야 할 경찰, 자치경찰이지. 자, 정당공천, 대한민국 정당처럼 정당같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하시는 주민참여제도, 은평구 주민참여 예산 잘 하시잖아요. 네. 이거지.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여러분 같은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어디 참여하셔서요, 발언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냥 딱 앉아만 있어도 돼. 그 앉아있는 그 자체가 곧 통제야. 그러니까 공무원들도요, 아무도 상관이 없을 때 이렇게 막 일할 때 하고 한 두 명 와서 상관일 때 하고 일하는 자세가 달라. 예, 그거죠. 지방자치 잘하는. 예, 여러분들 뭐 조금 후에 다른 나라 예를 들어드릴 텐데, 그것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총회 한다 그러면 1000명 사이에서 1000명이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1000명이 사는 동네라고 해도 주민총회 그러면 한 100명, 한 150,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리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 사람이야. 그럼 오는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 환경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한번 보세요. 정보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보화 1위 국가입니다. 여기 좀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다 갖고 계시죠? 네. 내가 어디 가서 거짓말도 못해. 거짓말하면 바로 확인합니다. 그렇죠? 바로 검색하잖아요. 네. 이게 좋은 점도 있고요, 나쁜 점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나쁘냐면, 사시다 보면
어떤 건 몰라는 게 편한 때가 있잖아요. 알아서 병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차가 10대가 돼서 20가 돼서 그게 내가 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알으면 조금 찜찜해지. 누군 차가 20대씩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몰라도 좋은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는 이게 살아가는데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도시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 대한민국은 5,100만의 인구 중에 90%가 다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가? 지금 다행히 우리가 수출이 잘 돼가지고 농작물 다, 우리가 먹는 농작물의 몇 %가 우리 자급자족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식량에. 근데 만약에 세계에 뭐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식량 수입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난리 납니다. 여러분, TV는 한 열흘 안 봐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 두 끼만 굶기면, 두 끼 굶으면 난리 납니다. 뭐 하루도 아니야. 두 끼만 굶기면, 그것도 식량이 있는데 굶기는 건 좀 난데요. 식량이 없어서 굶는다 그래서 두 끼 굶겼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원래 먹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도시화되기 때문에 농촌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농촌에 가시면은요, 청년회장 몇 살에 하실 것 같아요? 청년회장. 예? 60세. 어유, 다 잘하시네. 60세, 70세가 청년회장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농촌은 이제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런 농촌이 없어져 가면 우리 농촌에서 식량 생산이 못 하는 거야. 그래도 젊은 사람들 촌에 가서 농사지라 그러면 짓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농사지러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몇 %가 환영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너 농사지러 갔는데 너 미쳤냐? 우리 대번에 그럴 텐데. 그렇죠? 자, 우리 도시화에, 자, 고령화. 우리 정말 엄청난 속도로 좀 빨라지고 있어요. 제가 55년생인데요. 제가 이제 3년에 정년퇴직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2020년이다 그게. 2020년부터는 1년에 80만씩, 70만, 80만씩 탁탁탁 고령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4%의 고령자가 2020년 되면 우리가 한 16%, 17%. 금방 늘어나. 지금 벌써 고령자가 1,000만이 넘었어. 한 8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노인네들 어떻게 해? 젊은 사람은 없고요. 지금이 고용부양자, 젊은 사람이 한 5명이 고령자 1명 모시는데, 앞으로는 30년 지나면 1.5명이 1명 모셔야 돼. 그러면 우리 연금 구조 이게 싹 뜯어 고쳐야 돼. 예, 그때 정말 심각합니다. 세계화. 지금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하시죠? 우리 지금 인천공항 가면 매 사람이요.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은지. 외국들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 별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 엄청 나가. 분권화, 민주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의 메인 환경이다. 자, 이런 걸 머리에 두시고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예를, 잘하는 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로스앤젤레스. 한국 사람도 제일 많이 사는 동네죠. 자, 그럼 제가 오늘 드는 예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출직 공무원들이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선출직 공무원을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내가 뽑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뽑은 시장,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들이 우리 이익을 대변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요? 네, 하는 사람이 한 10%는 안 되는 거야. 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하고, 자기가 소속된 정당을 위해서 하고, 그다 시간이 남으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척 합니다. 왜 이렇게 웃어요? 그렇지, 일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결정은 뭐냐면, 선출직 공무원의 재임 횟수를 제한했어. 시장, 그 다음에 LA가, 우리는 지금 시장하고 시의원만 선출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거 외에 회계감사관이라는 직이 있습니다. 회계감사관이라는 말은 내가 시장이 지출 원인 행위를 하면 그 지출 행위, 원인 행위가
적법하게 돈으로 쓸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직원이 있어. 근데 이게 선출직 공무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입장에서 일하겠어요? 아니죠. 왜냐면 내 입장에서 내가 임명했으면 내 입장에서 일하겠지만 이 사람은 별도의 선출직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불법인지 아닌지 권한 남용인지 아닌지 일일이 체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 오피스에만 한 100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오디트 오피스 내에. 그 다음에 가끔 지사에 보면 시 검사, 시 판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방검찰청, 그 다음에 뭐 지방법원에서 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공무원들이지만 미국은 요게 LA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의 JMS를 2번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를 선출직 공무원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민 발의 들어보셨죠? 주민들이 이렇게 조례를 왜냐면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했어요. 시의원들이 원래 LA는 15명이거든요. 시의원이 15명인데 15명의 사람들에게 니네 임기는 4년인데 이거 JMS를 주저라 이거예요. 이해로. 그랬더니 얘네가 노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주민들 주민발의랍니다. 주민발의를 해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앞으로 2번 이상 못한다. 해서 이제 지방의회에 넘겼더니 지방의회 부결시켰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주민투표로 갑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에서 지금 LA는 1980년대부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2회 이상 안 돼.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선을 시켜보니까 이게 소위 초심이 없는 거야. 3선, 4선 되면 폼만 잡고 일은 안 하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전역으로 번져가지고요. 웬만한 큰 도시에 가시면 재선, 또 뉴욕은 3선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 단체장 임기가 3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재선으로 줄이자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3선도 길어요. 그래도 다행히 좀 좋은 분 만나면 그나마 조금 난데 고약한 사람 만나면 4년도 깁니다. 그렇죠? 예, 고약한 사람 만나면 4년도 길은 거야. 근데 그걸 12년까지 어떻게 참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우리가 바꾸던데 바꾸는 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주민 소환이나 이런 제도가 있어서 참여하면 좋은데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도는 사실 있는데 작동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뽑을 때 잘 뽑아야 되고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요.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어려워. 내가 지금 구청장인데 이 사람들 야 선거 좀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내가 됐어. 이거 가만 놔둬요? 가만 안 놔두지요. 그러니까 내가 임기 동안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박아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그 이 사람 억울하게 12년 동안 귀향살이 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고쳐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이 돼서 시장이 아예 우리한테 선거를 도우라는 말을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도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은 너무 짧고요. 한 8년 정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해. 왜 반대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예? 네, 공천의 문제가 하나고 두 번째는 라이벌들이거든. 구청장 2번밖에 못하면 구청장 끝나고 국회의원 나오거든. 그러니까 또 라이벌인 거야. 그러니까 넌 거기서 오래 있으라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서 주민의 입장에서 푸시가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도 가끔씩 쓸만한 게 사실 있어요. 그래서 1960년대 소위 정책분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일본의 예입니다. 자, 일본은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지역이 굉장히 지역답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는 것처럼 자치기본조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정부마다 자치기본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 또는 지역의 주민들의 권리 이런 거를 아주 보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보수도 누가 정해요? 네, 국가에서 정합니다. 근데 일본은 지방정부 공무원은 지방에서 정합니다. 지방의원들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 그러면 봉급 많이 줘도 되죠?
재정이 안 좋다 그러면 돈을 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도 옛날 같지가 않아서 보수를 많이 깎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깎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를 깎는 일이 쉽지 않죠. 올리는 일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도 있는 봉급을 깎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최근에 많이 깎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따이페이시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서. 자, 우리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그동안 한국에서 여성들이 생활하시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그죠? 특히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참 우리가 선진국 레벨에 들어갔는데 여성의 정치 참여 분야에서는 굉장히 우리 후진국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좀 이렇게 권장하기 위해서 제도를 좀 많이 만드는데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할 때 비례대표고 특히 여성 후보들에게 홀수권을 줬죠. 그러니까 1, 4, 뭐 이렇게 뭐 1, 2, 5명을 추천하는데 1, 2, 3, 4, 5를 다 여성으로 해도 되지만 남자를 끼려도 짝수번호에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 수가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외국 선진국의 레벨은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타이페이시는 특별 규정에 의해서 여성 의원들이 62명 중에 21명이 여성이야. 지금 미국 같은 데 가면 여성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영국에 가면 여성 의원들이 많은데요. 특히 왜 많냐? 되게 선생님들이 많아요. 의원들이. 왜? 교육하고 영국은 이게 일반 행정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도 좀 갖춰지고 이렇게 시간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다 선생님들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의원들이 많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여성 의원들을 많이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제가 아까 급하게 선거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을 만들고 단체장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지방의회에 가면 지방의원들 도와주라고 사무처 기구가 있습니다. 사무기구가 있죠. 광역에는 사무처라고 그러고 기초에는 사무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무국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사권을 우리는 누가 갖고 있냐면 단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일은 지방의회를 일하는데 여러분의 인사권은 단체장이 딱 쥐고 있어, 우리나라는. 그럼 여러분 일하실 때 어떠시겠어요? 좀 불편하시죠? 아니, 뭐, 이 지방의원을 서포트하는 사람인데 인사권을 내가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눈치가 엄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방의원들이 그 인사권 독립시켜 달라고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안 들어줘. 왜? 지방의원들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직원들한테 뭐 일을 탁 시키면요, 거의 같은 순간에 그게 집행부에 다 알려지는 거야. 왜? 몸이 집행부 사람이니까. 근데 이 타이페이시는 여기 한 200만 되는 도시입니다. 그 한 100여 명 되는 사무 직원을 둘로 나눌 수가, 하나는 일반직 공무원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나눠서 일반직 공무원은 우리처럼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정무직들은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특히 1인당 지방의원에게 우리나라 또 한 1,000만 원 정도의 보좌관 채용비를 줍니다. 큰 돈이죠? 1,000만 원 정도의 보좌관 채용비를 주니까 내가 한 250만 원짜리 보좌관 쓰면 한 4명, 한 200만 원짜리 쓰면 한 5명 정도까지 보좌관을 데리고 올 수 있어,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방의회 의원도 보좌관 필요하다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좀 주세요.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되겠지만, 왜? 필요해요. 이게. 혼자 뭐 하긴 참 어렵거든. 또 여러분들이 뭐 의원님들 많이 또 도와주신다면 또 얘기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해놓은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건, 스위스가 있어야 되는데? 스위스가 없어졌네? 이게 끝인가요? 앞에 있었어요? 스위스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어디 날라갔네? 겹쳐진 건 아닌가요? 이거.
이것도 이 설명 안 드렸죠? 이건 뭐냐면 1960년대 일본의 지방정부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본도 1950년대 급히 산업화가 되니까요. 공해 문제가 1960년대 제일 심했어요. 그때 중앙정부는 공해 단속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요. 근데 공해 관련된 병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공해 정책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만들어진 지방정부의 조례들을 20년 후에 중앙정부가 법으로 채택을 해요. 공해 관련해서 무슨 물 보호에 관련된 거, 공기 보호에 관련된 거 이런 걸 지방정부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이걸 선대했던 지방정부들을 우리가 혁신 지방정부라고 그래요. 또 민주화도 마찬가지죠. 행정 절차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지방정부가 먼저도 했어요, 그걸. 그리고 중앙정부는 그것도 20년 후에 받아들이는데 그 사례가 요게 되겠고요. 요건데. 근데 아까 이거는 안 나오고 있죠. 이거 베른시인데요. 이 베른시가 스위스의 수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해요. 3수에 성공했죠. 자,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동계 스포츠를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스키 타는 분 얼마큼 되세요, 여기? 스키 타시는 분? 스키장에 가보셨나요? 자, 동계 스포츠도 대중화되지 않은 나라가 동계 스포츠를 하려고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시설이 얼마나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누구 돈으로 하나요? 네, 국가 돈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올림픽의 주체는 국가예요? 도시예요? 네, 도시입니다. 도시가 유치하는 거야. 그런데 이 베른이라는 시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주민투표를 합니다. 우리가 유치할래 말래. 그러면 유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1,000만 불 들어.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더 부담해야 되는데 왜? 자기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우리는 평창이라는 도시가 유치했지만 들어가는 대부분의 돈을 국가가 대주니까 평창이 할 수가 있어. 근데 스위스는 우리 지역에 사니까 우리 주민들이 신경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투표를 합니다. 아, 이거 너무 부담이 많은데 안 되겠어. 그럼 농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가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지는 부담 다 우리가 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쉽지만 쉽지 않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돼 있냐? 인천 아시안 게임, 부산 아시안 게임 이거 많이 하잖아요. 왜? 국가가 모든 재정적 부담을 하니까 지방 정부는 그걸 이용해서 인프라 하나 맞추는 거야. 그 대신 낭비는 엄청 많습니다. 왜? 불필요한 시설을 정놓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평창 올림픽도요. 우리가 안 쓰는 스포츠 시설은 만들었다가 끝나면 다 없애버려야 될지 몰라. 여러분들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 그 눈 위에서 가는 그 마라톤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근데 경기 이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 눈 위에. 한국 사람에서 그거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기장은 만들어 놓고다가 경기 끝나면 그거 다 없애야 돼. 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낭비예요. 우리 국민의 한 반이 매일 동계 스포츠 지킨다 그러면 그건 별개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인천 올림픽 끝나니까 인천 빗덩이에 앉아. 다 그런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내고 했다면 그렇게 정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경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예,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자치분권 학교를 하는 이유고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내가 사는 지역의 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는 이 시민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걸 실험하는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뭐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면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질문이나 네. 교수님 말씀 중에요. 아까 경찰 쪽에서 경찰은 자치 경찰 같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런 딸의 어떤 연습하고 짧은 시간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자치 경찰을 이렇게 분리되는 쪽으로 더 이렇게 분권을 원하시는데 교육 행정은 좀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이 금방 제가 듣고 와닿지가 않아요.
교육도 이렇게 또 자치적으로 교육은 따로 분리되면은 더 아. 경쟁의 어떤 그런 요 예,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얘기하면 서울시는 일반행정을 하는 기관이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거를 통합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밑에 교육 담당 부시장이 있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그 교육 담당 부시장은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 행정을 하는데 결국 시장의 결재를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두 개 행정, 하나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통합된 하나의 시가 되는 거지. 이제 그게 이런 의미고, 요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 경찰이 한 10만 명 정도 돼요. 그 10만 명 중에 10%는 한 1만 명 국가경찰로 남겨놓고 나머지 9만 명은 지방경찰로 내리라는 거지. 그게 자치경찰입니다. 그러면 그 한 9만 명 된다 그러면 서울시에 몇 명이 될지 뭐 서울시부터 부산까지 전부 이제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거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이 되면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이나 통제는 누가 하냐?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LA시에 가시면 LAPD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혹시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LA 폴리스 디파트먼트라니까 그러니까 LA 경찰이라는 뜻이죠. NYPD 그럼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 뉴욕 경찰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뉴욕 시내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세 종류의 다른 경찰을 만납니다. 하나는 뉴욕 경찰, 이건 시 경찰입니다. 가끔씩 뉴욕 주 경찰을 만납니다. 뉴욕 스테이트 폴리스요. 그다음에 가끔씩 여러분들 FBI라서 연방정부 경찰을 만납니다. 그러면 연방정부 경찰과 주주 경찰의 LA 시 경찰이 하는 업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 주 경찰은 시를 넘나드는 범죄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LA 경찰이 범죄자를 쫓아가다가 LA를 건너가면 못 쫓아갑니다. 아, 그거는 이제 소위 캘리포니아 경찰이 다뤄야 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관할국에서는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2개 이상의 주에 걸친 일은 연방 경찰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거지. 근데 우리는 서울시에 관련된 일도 중앙경찰이 하고 그렇잖아요. 서울지방경찰청이라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내셔널 폴리스다 이거지 우리는. 그거를 서울 시민에게 넘겨줘야 해. 그게 자치경찰의 뜻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경찰을 잘하냐 아니냐를 이제까지 평가는 중앙정부가 했는데 이제 서울시로 넘어오면 여러분이 경찰을 평가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이 치안을 잘하냐 안 하냐. 이걸 평가하자는 거죠. 네. 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같은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개인이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고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로 가면 갈수록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의견인데 아까 이제 교육이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교육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같은 것들이 또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근데 교사가 진보나 보수 입장을 특정하게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는 것들은 그 논쟁의 어떤 양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제시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어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정치교육에서 오랫동안 이제 정치의 편향성 문제가 논의가 되다가 이제 독일에서는 유명하죠. 보이텔스 마블을 통해서 어떤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핵심적인 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문제도 어느 정도는 좀 소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왜 돈이 이제 드냐는 얘기죠. 네. 자, 여기 이제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가 있어요. 저 본인이 여기 있어요. 네? 아, 안 보여요? 자, 여기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 이제 접니다. 자, 제가 돈이 수익이 생기면 왼쪽에 수입이 생겼어요. 자, 왼쪽 주머니에서 이 오른쪽으로 돈 옮길 때 돈이 듭니까? 네.
그러니까 또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뭐 이 지금 노트를 산다, 이걸 산다 할 때 추가적인 돈이 들어요. 내가 그냥 싼 데가 사면 그 끝이죠. 그럼 내가 돈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일장도 쓰고 뭐 이렇게 회계자를 뭐 쓰는 분도 계시지만 안 써도 그만이죠. 왜? 내가 내 돈 썼으니까 누구나 내 돈을 감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요. 공공기관이 돈을 이제 벌어들입니다. 공공기관이 돈을 버나요? 소위 세무공무원이라는 사람을 채용해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면 세무를 책정할 때 이 사람의 세금이 얼마고 이 사람의 세금이 얼마 이렇게 그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렇죠? 또 심지어 안 내고 도망가면 쫓아가서 또 잡아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 도망간 사람을 찾아와야 되니까. 그렇죠? 내 돈은 벌어서 밥을 사 먹든 떡을 사 먹든 아무리 얘기하지 않는데 정부가 돈을 걷어들이면 걷어들인 돈이 얼마인데 이 돈은 어디에 쓰라고 심의를 합니다. 어디서? 예, 정부가 걷어들인 사람이 내년에는 돈을 이렇게 쓰겠다고 다 정리를 하죠. 그러면 그 정리한 거를 의회에 넘겨주면 의회는 야, 이건 너무 많이 쓰는데 줄이고. 그래서 그게 다 돈이지요. 이게 다 경비지. 그리고 결정해 주는데 그 결정할 때도 의원들과의 싸움이 생기면 야, 이거 올려라 내려라 뭐 갖고 한 40일, 50일 싸웁니다. 국회는 얼마나 싸우는가요? 내일이 마감일인데 오늘도 막 싸웁니다. 그거 안 통해 준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정부는 컬렉션 피, 돈을 걷어들이는데 엄청난 비용을 쓰지요. 걷어들인 돈을 어디에다 쓰겠다고 쓰는 용도를 정하는데 또 엄청난 돈을 씁니다. 실제 걷어들이고 돈 쓰지도 않았어. 실제 하지도 않았는데 쓰기 위한 준비 과정에 이게 돈을 쓰는 거야. 야, 돈을 다 썼습니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요놈이 내가 시킨 데 돈을 잘 썼나 안 썼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감사할 때 어디 감사를 내려오면 감사받는 기관이 가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줍니다. 그거 누구 돈으로 사줘요? 다 내가 된 세금으로 사줍니다. 절대 자기 돈 세금으로 안 사줘. 그 안에 보면 관관 접대 비용이 다 있거든. 정보 비용이. 가지고 오면 떡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 그게 본래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돈이 좀 쓰이고 있죠. 여기다가 부정부패까지 생겼어? 1,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2,000만 원짜리 한 것처럼 해놓고 1,000만 원 띵겼다 이러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최고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서울시는 국회보다는 덜 싸우죠. 또 서울시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전국적으로 움직이면 경비가 덜 들잖아. 국가 가면 저 멀리서 난 여러분들 국회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아세요? 은평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끔씩 뭐 구보도 오고 하니까 조금 내가 눈동장 할 수 있지만 국회는 너무니 멀리 일어나니까 여러분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운 일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가깝게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비가 늘어나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구조. 자,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말씀은 논쟁거리면 굉장히 큰 논쟁거리예요. 근데 물론 중고등학교는 조금 달라도 저는 고등학교 정도 되면 학생들 상대로는 가르친 선생이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내 의견대로 하라는 건 아니야. 그러면 다른 의견도 될 수 있고 또 내 의견을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면 그런 의견을 주고받는 교육이 보장된 교육. 나는 그게 애들을 빨리빨리 키우는 게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거는 논란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네. 교수님이 여태까지 하시는 담론들은 이제 거시 담론으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는 정말 좋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영국의 보수당하고 진보당이 노동당이 바뀌면서 시민운동이 많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수님 논문들에 보면 페리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페리시에 대해서. 예, 페리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주의 당이 있을 때 페리시 이론을 상당히 많이 공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가지고 주민들 자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연구가 실력이 들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참 어려운 질문 하셨어요. 아니면요, 우리 이제 가끔씩 뭐 공무원들도 만나서 어떻게 주민자치가 활성되겠냐는 얘기,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어려워요. 왜? 제가 아까 바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늘 속으로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데 집에 가서 몸 쉬는 것조차가 귀찮을 때가 있어. 근데 이게 주민 참여, 주민자치 한다는 얘기가 자기 시작을 조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쁜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많이 돼요? 내가 이제 가끔씩 만나서 흔히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들
주민 모임 하면 누가 모이냐 이거야. 낮에 하면 누가 모이게 전업주부거나 아니면 건달들만 모일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요즘 낮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장 놔두고 어디 그 주민참여 모임에 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아니 매일매일 생계를 책임지는 내가 그거를 빼고 어떻게 동네 주민참여 모임에 가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활성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아파트도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름에 주말을 보낼 때 집에서 우리 지금 이틀 쉬는지 안 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법적으로 토일은 쉬잖아요. 그러면 이틀 중에 하루는 내가 아파트 살고 있지만 내가 단지 밑에 내가서 같이 그 정원도 같이 가꾸고 그러면 동네 사람 보면 말도 트고 이런 분위기면 우리 쉽게 일자 접근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아파트에 있는 화단 관리는 이건 관리인이 하는 거야. 관리인이 그러니까 잡초가 많이 나도 이건 내가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도 내 이웃이 나 때문에 참 불편하겠구나 하고 해서 조금 고려해서 이렇게 주차하는 게 아니라 아니 너는 너고 난 편하다 탁 갖다 대는 거야. 이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는 잘 안 되는 거지. 내가 뭐 남을 배려하고 같이 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없었어요. 근데 없앤 이유가 물론 각각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생활이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여건이 이제까지는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시간적으로 여름에서 여유를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부터 같은 동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을 자꾸 만들어 가자는 거고 특히 박원순 시장이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자리에 이런 학교를 만들어줬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가 지하철로부터 한 20분 정도 가는 거리에 있다. 그럼 이렇게 접근하기가 나빠서 안 돼. 안 그렇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도리병은 아무리 전원 모에 가는데 한 시간 반씩 걸리는데 산 위에다 져가지고. 근데 병원은 있는데 사실 병원은 없는 거야.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냐 안 되냐. 응?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주민자치회의 간다 그러면 거기 탁 용기 내서 가시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생활의 여유를 좀 갖자 이거야. 응? 그러면 영국은 내가 그냥 묻잖아요. 영국은 일을 10시부터 4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시간이 많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회의는 야간에 합니다. 야간에 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주간에 회의를 뭐 지방이든 다 주간에 하는데 거기 보니까 주로 야간에 많이 하고 그리고 굉장히 검소해. 지방선거 같은 데 하면요. 지방선거 하는 그 팜프렛이 종이 A4 용지 앞뒷장이야. 우리처럼 그렇게 막 복잡하게 그 컬러풀하지도 않아. 그래서 돈이 도대체 얼마 드냐고 그랬더니 지방선거 하는데 우리 돈은 한 50만 원씩 든다고 그래. 후보자가. 또 후보자도 쉽게 정해요. 영국은 그 펍이라고 있죠? 펍. 맥주 먹는데. 그 노동당, 동네 노동당이면 노동당 당원 한 20, 30명 펍에서 맥주 한 잔씩 모이면서 다음 선거는 자네가 나가지 뭐. 이거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우리처럼 뭐 누구한테 공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해서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생활이 돼 있는 거지. 조금. 자기 생활에 이미 정당 생활도 돼 있고 지역 주민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영국 사람들 보니까 걔네는 일어나면 창문 여는 게 일과예요. 그래서 유리 닦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집이 이 커튼이 안 열린다? 그러면 확인합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이 커튼을 열어야 되는데 커튼이 안 열리잖아. 그럼 가서 잘 계시냐 안 계시냐 확인해. 내가 볼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동네를 같이 걱정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에 많이 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가 같이 찾아갈 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한번 여러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에 참여하시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주민자치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까 고령화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지역이 살지 않으면 대한민국 고령자 케어 영원히 못합니다. 지금 현재 통계로 우리 이제 말로 나 쓰기 싫은 단어 치매라는 환자가 있잖아요. 130만인데 수용시설이 한 20만 개밖에 안 돼요. 앞으로 고령화가 집중되면 이 인구가 한 300~400만씩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어디도 시설에 모시겠어요? 시설로 모시기가 불가능해. 그럼 어디서 하냐? 결국은 지역에서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역에서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도 옆집 아저씨가 좀 봐주고,
또 내가 내 옆집 아저씨 이렇게 봐주는, 근데 이건 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를 들면 취미 한자만 상상을 해보세요. 내 말을 들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려면 그런 분들을 케어하는 거야말로 가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채사에서 다 묶어놓는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자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은평구 같은 게 소문이 나면 그래서 이 은평구에 살로 올라오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노부모 계신 분들이 은평구의 지역 케어 시스템이 잘 되니까 그거 보고 이사 와서 자기도 기여하면서 자기도 부모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날 때는 자기가 돌보고 또 자기가 시간이 안 될 때는 옆집 사람한테 부탁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죠 우리가. 그게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도 나는 그렇다고 해요. 국가가 다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지역이 그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국가가. 그 실제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 통합을 이것이 이제 분권 과제 발굴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뭔가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소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광역 다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 장하고 교육감하고 이제 선거에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사실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이것이 이제 분권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교육감을 이제 시장 밑으로 이제 놓자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것이 다시 그러면 이게 중앙 집권으로 이렇게 지금 분권에서 다시 중앙 집권으로 가는 지금 지방자치라는 참여 뭔가 지역 주민 참여라는 그런 거에 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그러니까 선거 하나는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감을 별도로 선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자치 할 때 교육감을 선거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교육감을 선거로 하면 자치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그렇죠 통합적인 시스템을 하게 해라. 그러니까 교육도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이제 시청에 가시면 뭐 청소, 환경, 뭐 보건, 복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는 전학 갈 때 교육청을 찾아가지만 영국은 도청을 찾아갑니다. 왜? 도청청에 가면 교육국이 있거든. 거기 가서 학교를 배정을 받는다. 우리는 교육청에 가가지고 배정을 받는 거고 그 차이죠. 근데 우리처럼 교육하고 일반행정이 분리된 나라는 미국이란 나라예요. 근데 미국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조금 다른 이유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큰 나라니까 학교 갈 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다 스쿨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쿨버스 타는 존이 교육구야. 그러니까 이런 행정구역하고 교육구역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LA 안에만도 수십 개의 교육구가 있는 거야. 스쿨버스 다니는 존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교육구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에 가면 반은 캘리포니아 주고 반은 오리곤이야. 두 개 주에 걸쳐 있는 교육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적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지 않고 우리처럼 행정구역하고 교육행정구역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장이 교육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은요, 지금보다 학교 폭력이니 학교 문제니 훨씬 더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종합적 그게 가능하잖아. 특히 한국처럼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지역 발전이 모멘텀이 학교예요. 그리고 농촌 지역도 좋은 학교만 유지하고 있으면 인구 축소를 좀 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최소한도 초등학교 정도는 좀 촌에서 좀 감정적인 학교 좀 보내고 싶잖아요. 매일 도시에서 그 아스팔트 위에서 키우시는 것보다는 낫잖아. 네? 그러니까. 오늘도 좋은 그런 말씀 전해주신 김순 교수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